네, 궁궐에도 그 애완동물이 있었을까요? 고양이, 개, 지금도 많은 반려견, 반려묘로 이렇게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데, 이 궁궐에서도 기록에 이렇게 고양이나 또는 개, 이런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 땅에 고양이가 처음 들어온 것은 아마도 삼국시대 때인 거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와 함께 우리 들어왔을 때 이렇게 불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고양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함께 들어올 때 들어오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합니다. 이 고양이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애완동물로 많이 키웠고요.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이렇게 양귀비가 이 고양이나 개 이런 걸 애완동물로 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주와 또는 후궁 이렇게 왕실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또는 개를 이렇게 키웠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이외에 이 정사, 그러니까 이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이렇게 문신들이 직접 궁궐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이런 기록물에도 이 고양이 또는 개 이러한 얘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숙종 때의 이 금손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이 되게 아끼고 좋아했던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그 고양이 이름은 뭐 금손이라고도 불려졌고요. 또는 금묘 또는 뭐 김손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금색빛을 가진 고양이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나 봅니다. 이런 얘기도 한편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태종의 첫째 아들이죠.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으면서 신하의 어떤 집에 이렇게 금빛 나는 고양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고양이가 탐이 나서 고양이를 신하로부터 뺏으려고 막 윽박도 지르고 막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뺏었는지 안 뺏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숙종 때 가면 이 숙종은 이 고양이를 특별히 좋아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자기가 금손 또는 금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바로 곁에서 이렇게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이야기는 이익의 그런 성사설이라는 그러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사설은 영조 때 이렇게 이제 쓴 책인데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이 성사설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중국에 있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태종 때 그러니까 도화견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귀하고 되게 사냥개로서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개를 이제 어떤 외교적 선물로 받아서 개를 이제 키우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라도 함께 사냥도 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종이 그렇게 도화견을 애지중지하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그렇게 이제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기르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개를 찬양한다고 그러나요?
송나라 태종에게 그 아부를 하고 싶었었나요? 그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태종이 끝까지 이 도화견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송나라 태종이 죽었을 때 이 도화견도 곁에 함께 묻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도화견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도화견이 어떤 자기가 신하로서의 노릇을 다했다라는 이러한 글까지 시까지 남겼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성호사설에 이렇게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금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종 임금도 특별히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었으니 그 고양이의 이름이 이제 금묘다 하면서 이렇게 성호사설에 이제 나오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종이 애완했던 동물의 이야기가 이제 이익의 성호사설에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자에 어떻게 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우리 숙종 대왕도 일찍이 금묘 한 마리를 길렀다.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 고양이 역시 밥을 먹지 않고 죽음으로 명릉 곁에 묻어주었다. 라고 이제 글이 있습니다. 명릉은 뭐냐면은 이 서호릉에 있는 숙종과 인원왕후 두 갭이 함께 있는 무덤이죠. 바로 거기에 이 고양이도 묻어줬다는 겁니다. 저 금묘가 고양이의 이름인지 아니면 황금색 빛을 띤 고양이라서 금묘라고 지었는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금묘, 금손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고양이는 숙종이 먹이를 던져주면 그때서야 먹었고, 또 남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오직 숙종 옆에서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금묘에 대해서 동물로서 이 왕을 되게 따르고 또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양이는 숙종이 하도 끔찍하게 이제 길렀던 이야기들이 이제 성호사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이 숙종이 이제 세상을 떠나자 고양이가 또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서 또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도 먹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성호사설 이외에 또 이제 숙종 때 문신이었던 김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시민이 동포집이라는 책에는 또 이제 그것도 아주 고양이를 더욱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충성심이 넘치는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이제 또 이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숙종이 승하하니까 이 금묘는 바로 이 궁궐에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그걸 감지하고서 이제는 이 빈전을 향해서, 그러니까 숙종의 시신이 놓인 집을 이제 빈전이라고 하죠. 이제 그 빈전을 향해서 달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제 빈전을 우러러보면서 이제 막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동포집에 이제 김시민 같은 경우는 서술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막 고양이가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20여일 동안 고구라고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이제 숙종의 승하를 슬퍼했던 것이죠. 20일을 먹지도 않고 곡만 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또 동포집에 이제 나오는 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으니까 어떤 피골이 상접하고 털은 거칠어지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참혹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인원 왕후가 비단으로 머리를 감싸게 해서 숙종 곁에 있는 지척에 함께 묻어라 라고 했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김시민의 그 신문집을 먼저 좀 볼, 신문집의 그 동포집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을 보면 궁중에 황금색 고양이 있었으니 임금께서 사랑하여 이름을 내려주셨네. 금묘하고 부르면 곧 달려오니 사람 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했네. 금묘만 가까이서 서당 모시고 밥 먹었네.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상 곁에 잠들었네. 하면서 또 막 이어지는데 그 궁녀들 또는 비빈들도 이렇게 먹이를 줘서 먹지 않고 오직 그 숙종의 말만 듣고 숙종만 따랐다 하면서 아주 상당히 기특한 동물이다. 막 이러한 것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쭉 이제 이어지는 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이어지고 또 한편 이하곤에 또 이제 그 두타초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그 김시민이 어떤 그 고양이를 그 의리, 충성심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글과 마찬가지로 이 두타초라는 그 책에도 어떻게 그 나와 있냐면 거기서는 이제 금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녀들은 아마 그 금손이라고 불렀나 봅니다. 그러니까 금손이라고 불렀던 것 자체는 또 왕께서 또 이 금손이라는 이름을 또 이제 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묘, 금손 이렇게 이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하곤도 글을 쓰기를 이렇게 궁인들이 사랑했던 그리고 궁인들마저도 이렇게 그 금손을 아끼고 그 먹이를 주면서 길렀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임금만 따랐다 하면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호사설, 동포집, 그리고 두타초 막 이런 책에도 이렇게 숙종과 이 고양이에 대해서 글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이 숙종의 인과 덕이 하도 지극해가지고 금수에게까지 미쳤던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숙종이 이 동물들마저도 그의 덕이 흘러 넘쳐가지고 은혜를 갚은 이러한 것들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갚았다는 거는 또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좀 더 하자고 하면은 이 현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숙종의 아버지죠. 그 현종 때에도 이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궁궐을 지나다가 어떤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거의 피골이 상접한 굶어 죽으려 하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그 고양이를 잘 먹여가지고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고양이를 살려내고 그 고양이 이름을 금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금덕은 아주 이제 그 다음 숙종 때까지 아주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잘 이렇게 이제 궁궐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잘 살았다가 이 숙종 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이 금덕이를 기리면서 이렇게 매사묘 이 고양이를 묻으면서 짓는 시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숙종이 바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가 금덕이 죽기 전에 낳은 그 고양이가 바로 금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손의 어미가 바로 금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손을 이렇게 숙종이 금덕의 새끼를 또 숙종이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곁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숙종이 이렇게 승하고 나니까 바로 이 금손이 자기 애미, 금덕을 자기 애미를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고기, 생선 이러한 걸 또 끊고 20일 동안 이렇게 고굴하고 통곡을 하다가 결국은 지쳐 죽었다. 즉 임금의 은혜에 보답한 고양이 짐승으로 이렇게 이제 책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표현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숙종의 인과 덕이 지극하여서 금수에까지 미쳤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기 위한 어떤 소재로서 고양이가 이제 등장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정사에 문신이 있는 또는 학자들이 남긴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숙종이 어떤 그 현종 이렇게까지도 고양이를 그 애지중지했던 이 반려묘로서 길렀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전해져 오른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책뿐만 아니라 이 승정원 일기에도 이 금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정원 일기라는 것은 그 정사이죠. 그 승정원에서 왕의 일거수일투족, 아주 그 왕이 일어나서부터 그 주무시기 전까지 모든 그 일들을 회의나 또는 어떤 사적인 그 부분까지도 이 왕과 함께 승지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일기가 승정원 일기인 것이죠. 그래서 실록과 함께 그 두 책을 그 보고서 우리가 이제 조선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사실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승정원 일기에도 이 금손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숙종대왕께서 고양이를 대하고는 우임금이 죄일을 보고 오셨던 어짐을 법받아 금손이란 이름을 내려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승정원의 일기에서는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은택이 금수에 미치도록 힘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무함하여 위태롭게 하고 또 종사에 관련된 죄를 저질러 강상이 무너져 끊기게 되고 또 명분이 무너져 어지럽게 되자 비록 지극히 친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찍이 용서하고 반대하게 봐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게 그 영조 1년 때에 있었던 그 일기책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임금은 그 중국 고대의 그 하나라의 그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그 어짐을 갖다가 이제 그 복 받아서 그 고향의 이름까지도 그 내려주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지중지에 끔찍하게 고양이를 그 사랑했지만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임금을 모함했던 뭐 종사에 이 종묘사직에 관련된 죄를 저질렀던 이러한 사람들은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모두 처벌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하게 봐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무리 지극히 친애한 사람이라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록들로 봤을 때 역사적 사실로 분명한 건 숙종 곁에는 금손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있던 개인적으로 쓴 책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금손이 죽었을 때 이 숙정의 무덤 옆 명릉 곁에 지책에 묻어주어라 라고 또 이제 그 내용도 아마 거의 사실적인 이야기지 않느냐라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추측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릉 그 주변에는 아마 이 금손의 고양이도 묻어 있지 않나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고양이가 등장한 것은 승정원 일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뭐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내용이 그 승정원 일기에 그 됐을 때는 이것은 이제 그 상소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조 그러니까 숙종 때의 일이죠. 이 숙종 때 이렇게 이제 그 경종이 이제 그 왕세자죠. 왕세자로 되고 또 경종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세자를 얻어야 되는데 경종이 세자를 못 얻자 이런 그 노론들이 이제 왕세제로 책봉을 그 영조 당시 연인군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막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종이 이제는 자기의 그 동생인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이제 왕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동인이었던 그 유봉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왕세제를 연인군을 책봉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그 반대를 하도 강력하게 했던 적이 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연인군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니까 영조 1년 바로 그 이제 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왕세제로 책봉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유봉희를 그 탄핵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상소를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끝내 그 유봉희는 그 유배를 가게 되고, 그 유배된 가게에 대해서 그 죽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그 금소는 정적을 탄핵하기 위해서 또 인용되었던 이러한 또 이야기로 또 뭐라고 그럴까요? 등장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의 고향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향이마저도 숙종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죽었는데, 하물며 너희 인간들, 그리고 특히 그 유봉희 같은 이렇게 왕세제를 책봉을 반대했던 그 무리들은 용서할 수 없으니 이들은 모두 처벌해야 된다. 고양이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역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 이야기를 그 논리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또 이 이야기가 이 금손, 금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또 한편 이 지금까지 우리가 숙종의 어떤 동물을 사랑하는 애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또 이제 기억도 하지만, 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신하들은 이렇게 금손을 등장시켜가지고 금손보다 못한 이러한 역적들, 간신배들을 처벌하는 용도로 또 이제 등장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 숙종에 대한 그 이야기로는 이 고향에는 그렇게 어여삐 여기면서 이 국사를 논의하고 나라를 걱정했던 자기와 생각과 달랐던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그 신하들을, 그리고 또 그 자기의 부인들을 아주 그 피해 숙종을 통해 가지고 이 처형한 사람이 또 그 숙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향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렇게 대하고 사랑했더라면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휘바람 불어치는 황국의 정치는 펼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숙종의 또 어떤 그 비정한 이런 그 정치적인 부분, 이 숙종의 그 생모 어머니였던 이런 그 명성황후가 첫 번째 그 계비 인현왕후를 이제 불러놓고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숙종실록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상은 그 희노가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슬픔과 또 화남, 이러한 것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막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임금을, 주상을 꾀기라도 하면, 이렇게 이제 꼬시기라도 하면 그 성품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필설로 다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도 다 말하고 쓸 수도 없을 정도이다 라면서 자기 며느리한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숙종이 어떤 그런 성격적인 이런 성질, 본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한편으로는 이 정치를 왕권을 강화해서 자기 주대로 잘 끌어가는 데는 되게 어떤 장점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과 또 왕실의 종친들이나 백성들이나 여러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런 이 두려운 또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권 통치를 했던 왕이 또 숙종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숙종은 또 이렇게 자기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를 내쫓을 때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이제 궁 밖으로 내쫓는 것이죠. 그럴 때 내쫓으라고 했을 때도 그날이 아마 인현왕후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인현왕후의 생일날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면서 바로 오늘 당장 나가라라고 이제 하니까 그 모시던 그 시중 궁녀들이 이제 가마도 제대로 준비하지 이제 못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마에다 흰 명주로 덮고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그 불이 나게 이제 또 중전실로 가고 막 그러면고 또 이 중전은 이 인현왕후는 이 뭐 버선발을만 신은 채로 걸어 내려와 가지고 가마를 타고 이제 나가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제 그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현왕후전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인현왕후전은 우리가 그 알기로는 궁녀가 썼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했던 그 뭐 박태보의 후예들이나 또는 그 왕실의 그러니까 그 왕후의 친척들 중에 있던 사람이 그 쓴 책으로 또 지금은 또 보기도 합니다. 그 어쨌든 그렇게 아주 비정하고 무정하게 그 자기 부인을 그 이제 내쫓은 그 일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장희빈이 이제 그 사약을 먹을 때 이 장희빈은 이렇게 이제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또 무고하고 그러한 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약을 받게 되죠. 그 제가 사약을 받게 될 때도 그 숙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이 사약을 상으로 알고 먹어라 하면서 자기 손으로 강제로 그 세 발을 입에 들이부었다. 이런 그게 이제 그 인현왕후전에 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희빈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또 남겼다고 하죠. 주상이 정치를 똑바로 잘했으면 이런 일도 그 없었다. 이런 그러면서 이 정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했다라고도 또 이제 그 인현왕후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전은 그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현왕후를 폐위를 반대했거나 또는 그 집안의 그 가문에서 쓴 책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인현왕후를 따랐던 궁녀가 쓴 책이라고도 이야기는 하는 그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저자마저도 그 장희빈을 그렇게 아주 그냥 비정하게 죽이는 어떤 모습과 그리고 장희빈이 나중에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쓴 거죠. 그거로서 봤을 때 어떤 숙종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잔인함과 이 비정함에 대해서 인현왕후 전에서 이렇게 글을 이 숙종에 대해서 이제 쓴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숙종은 이 미물인 동물도 이렇게 아주 그냥 아끼고 어여삐 여겼는데 자기를 사랑했던 부인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조선을 다 통치하는 이런 그 신하들한테는 너무 무자비하게 3번이나 황국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펼쳤던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러한 글들이 이렇게 비록 이렇게 인현왕후전이 그 궁녀가 썼는지 어떤 그 왕후의 집안에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숙종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쓴 것까지도 그 글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그 궁궐에 개 과연 있었는지 또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궐에 이 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이 실록에도 나오고 또는 다른 글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록에 나오는 얘기는 내의원에서 야경으로 키웠다는 그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의 약방에서 이렇게 야경으로 키우고서 이제 그러니까 약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구와 훅구를 키웠다라는 그 숭정원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구가 이렇게 백구에 나오는 젖이 안질에 좋고 또 이렇게 흑구에 이는 고기가 이렇게 약용으로도 쓰였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구나 백구에 또 이 똥은 또 약으로도 또 이렇게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 개를 키웠다라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속담에 개똥도 쓰려면 개똥도 약으로 쓰려면은 찾지를 못하고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이원에서는 이렇게 개를 키우면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기르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영조는 또 개가 짖는 소리에 잠을 또 못 이뤘다라고 하는 또 글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개가 길렀던 그리고 것이 기록에 남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양이를 왕이 길렀던 것처럼 개를 길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이원에서 약용으로 개를 키웠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선조의 아들이었던 임해군, 그러니까 광해군의 형이죠. 임해군이 뭐 개, 닭, 앵무새, 뭐 오리막 이런 걸 길렀다는 또 기록은 있지만 그것도 야사에 대동야승이라는 야사에 있고 이렇게 정사에는 없어서 궁궐에서 길렀는지 아니면 궁궐 밖에서 길렀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동굴도 중에서 이 창덕궁 영무당에 있는 그런 주변인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쯤에 윗부분에 이렇게 너럭바위 이후에 하나의 석수인지 아니면 큰 개를 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건지 돌조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모습으로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수 같은 경우는 주로 월대위나 그리고 뭐 이렇게 금천교 밑에나 또는 이렇게 그런 이 담장에 꾸며져 있는 돌에 이렇게 이제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석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세히 보면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림의 속에 안에 이렇게 나무 아래에도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개가 읽지 않았는가 이렇게라도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궁궐에 개를 그린 그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사도세자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세자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개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이것은 사도세자가 그린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와 비슷한 그림들이 몇 점이 또 여러 개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개가 우리 조선에 있는 토종개 같지는 않아요. 이 코도 길고요. 그리고 얼룩 그리고 긴 꼬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마리의 새끼 같은 강아지 같은 개가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조선 토종개는 아니고 수입한 수입 품종으로 들어온 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삽살개나 진돗개나 이렇게 이제 풍산개나 이렇게 좀 종이 다른 이런 개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냥개로 이제 추정을 하고요. 또 이러한 유사한 그림의 개 그림이 또 이제 몇 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이 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시기, 특정한 시기와 저와 아주 비슷한 이 그림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 저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또 이 배경은 뭐냐면 이 당시에 청나라에서 이 사신이 갔다가 돌아올 때 또 이 많은 이런 수입 동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앵무새, 또 이렇게 이 사냥개, 또 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 그 당시 쓴 취답 운종 교기라는 책에 보면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사냥개 이러한 개들을 명견 오라고 하는 개를 많이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 토종개와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세자가 그렸다는 저 그림도 이 청나라 사신이 갖고 들어왔던 개이고 아마도 그 개는 특별한 개였고
또 그래서 아마 사도세자가 만약에 직접 자기가 본인이 그리지 않았더라도 화원을 두고서 환호를 시켜서 그 개를 그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많은 개들이 그 조선에 들어왔고 또 이 우리 사신들이 그 청에 갔다가 들어올 때 이러한 그 애완동물이나 또는 외국에 있는 귀한 이러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 게 또 유행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개는 아마 사도세자가 특별히 길렀기 때문에 궁궐에서 길렀기 때문에 많은 이런 화원들이나 이러한 또 사람들이 그 세자의 개라서 아마 그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무래도 사도세자가 그린 거로 뭐 이렇게 이제 거의 확실하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또 한편으로 이 개 그림을 보고서 이 사도세자의 개, 뭐 궁궐의 개라는 논문을 쓴 이 서울대 교수 정병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에 의하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큰 개는 그냥 영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개를 쫓아오는 저 개는 아무래도 사도세자라 자기의 처신, 자기의 처지를 묘사한 거라는 재미있는 이러한 또 해석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무정하게 바라보고 이 사도세자는 자기 아버지를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보고 싶고 또 반기고 싶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도세자의 심정을 그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세자는 자기 아버지를 다른 신하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려워하고 아주 쩔쩔매는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아니라 신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이도 10살이었죠. 그 10살 때 아버지를 어떤 부자 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정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아버지만 보면 부들부들 떨는 이러한 그런 것들 우리 사도세자가 그때 심정이었고 또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또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감정들을 이 그림으로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또 해석을 한 겁니다. 한편 이 사도세자는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이 사냥개를 봤을 때 어떤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날렵한 몸매와 얼굴들, 긴 꼬리들 그리고 이런 또 이 자기를 사냥개가 자기를 반갑게 대하고 맞이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개에서 반하지 않았겠느냐라고도 또 이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또 이제 지어냅니다. 그래서 뭔가 어쩌면 사도세자의 어떤 그런 가련한 그런 입장을 또 이 개로서 또 대변했던 이 논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반갑게 그리고 다정하게 자기를 안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심한 영조를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세자의 개 그림으로 남겼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의대증이라고 있죠. 옷 입는 것을 상당히 막 싫어해가지고 옷을 입다가도 자기 몸에 이게 거추장스러우면은 그 옷을 막 다 벗어버리고 또 옷을 입히는 궁녀를 또 칼로 베어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한편 하도 이렇게 이제 이 사도세자가 막 사람도 죽이고 또 이렇게 막 광기 어린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이니까 영조가 이제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죠. 그때는 이미 이 사도세자가 이제는 임금 대신 이제는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 대리청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였었죠. 자, 그럴 때 또 거기에 그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왜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죽이고 내 마음에 듣지 않게 함부로 행동하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광기 어린 막 이런 막 하면서 막 되게 막 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도세자가 또 영조에게 자기 아버지한테 막 그 이제 막 울부짖으면서 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하루라도 자기는 편안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화가 욱지르면은 사람을 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닭이나 이런 개나 이런 짐승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뭔가 이 궁궐에 이렇게 애완하는 이러한 그 동물들이 있지 않았었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와 다르게 개는 분명히 이렇게 내의원에서 약용으로 쓰인 그 기록은 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길렀던 이러한 것은 이제 정사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이죠. 연산군 때는 이렇게 매와 또 개들을 길러서 이렇게 이렇게 궁궐에서 막 뛰어다녔던 이러한 내용 글들은 있지만 이것들도 확실하게 이렇게 내의원에 있는 그러한 개들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사납개들이 그렇게 다닌 건지는 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임금이 동물을 키우는 것은 완물상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고 좋아하는 사물, 물건들 또는 그 동물들 이러한 것들은 키우게 되면 소중한 뜻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 그리고 쓸데없는 물건들을 곁에 두고 이러면은 원대한 어떤 자기의 꿈, 이상을 또 잃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완물상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들은 항상 저 말을 이렇게 이제 교훈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어떤 임금의 덕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래서 나중에 후에 역사가들이 임금은 동물만을 사랑했다 이렇게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어떤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키우고 기른다는 것은 이 왕이 이 하루의 일과가 10,000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10,000가지 정도의 일이 있어서 그것을 결제하고 서명하고 보고받고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 중에서 짬을 내 가지고 이 동물을 키운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죠. 조정의 신하들은. 그래서 어떤 이러한 동물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이렇다 보면 백성들에게 정치를 펼치는 이런 것들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해야 하는 뜻 이런 거에서 이렇게 역사의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이런 정사에서는 왕께서 동물을 키우고 이러한 내용들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숙종이나 이러한 분들께서의 기록들만이 아주 남아 있는 것을 갖고서 우리가 궁궐에도 아마 동물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